가난 때문에 퇴학당한 의대생이 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5시간 후 그녀의 집 앞에 롤스로이스 10대가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젊은 여성이 퇴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야시장에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한 노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단 5시간 후 10대의 고급 세단이 그녀의 집 앞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삶의 이야기에서는 박민서라는 여성의 소박한 선행에 대한 실화를 들려드리고 그 신비로운 여정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정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퇴학 통지서를 굳게 쥐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이상하게도 굳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었고 노란 나뭇잎들이 의대 교정 바닥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가진 작은 모습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통지서는 얇았고 꽉 쥔 탓에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교칙 위반, 무단 약물 사용이라는 글자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며칠 전에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학교 근처 실습병원에서 한 허약한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독약 냄새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엄격한 홍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 있었습니다. 지시 없이는 손대지 마. 하지만 민서는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약 서랍을 열어 노인을 구하기 위해 소량의 약을 꺼냈습니다. 홍 교수의 칼날 같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살아남았고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이 퇴학 통지서였고 의사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자전거 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노점상들의 외침이 그녀에게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민서는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어머니 김 여사가 약값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가난은 그녀에게 사람을 구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번의 불복종으로 그녀는 그 꿈에서 밀려났습니다. 홍 교수는 수업 시간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직업은 규칙을 어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 민서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느라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이 고귀한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망원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집 현관에 도착하자 옆집에서 풍겨오는 떡볶이 냄새에 배가 고파졌습니다. 집은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 낡은 기와지봉과 비에 얼룩진 벽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거기에 앉아 가녀린 손으로 낡은 그릇 몇 개를 닦고 있었습니다. 노점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반가움이 스쳤지만 딸의 손에 든 통지서를 보고는 이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니? 그녀는 피곤함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며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마음이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김 여사는 빠르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고 갑자기 통지서를 빼앗아 조각조각 째져버렸습니다. 그 많은 학비를 들였는데 이제 와서 다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니?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욱 거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 직업은 안 된다고. 이제 어쩔 거야. 그만둬. 더 이상 꿈꾸지 마. 그 말들은 차가운 바람처럼 현관을 스쳐 지나가며 민서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고 민서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서는 몸을 숙여 흩어진 통지서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문득 실습병원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송되기 전에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녀가 한 일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벽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흰 가운을 집었습니다. 달아빠진 옷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혼자 노점을 하며 그녀를 키우고 공부시킨 세월, 힘들게 번 푼돈 하나하나를 그녀는 어머니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전부였고, 열이 났을 때 어머니가 그녀를 안고 약을 구하러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날들이었습니다. 포기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민서는 현관에 앉아 작은 골목길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며 떡볶이 냄새를 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민서는 현관에 서서 낡은 가운을 꽉 쥐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그치? 야시장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매매 소리가 민서를 무거운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내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공기는 선선했고 바람은 집 근처 야시장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은 이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음소리, 자전거 벨소리가 노점상 아주머니들의 외침과 뒤섞였습니다. 민서는 현관을 나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일에 얼매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낡은 흰 가운은 이제 벽 한쪽에 조용히 걸려 의사의 꿈이 아직 그녀 안에서 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 여사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날카롭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만둬, 더 이상 꿈꾸지 마. 민서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통지서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만 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까요? 작은 집안, 희미한 등유등불이 분주하게 정리하는 김 여사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 노점에서 돌아왔고 가녀린 손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팔던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더니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녀는 피곤함에 잠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꿈이 있었어.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힘들게 널 키우고 공부시켰는데 이제 네가 이렇게 빈손이 되면 엄마를 더 고생시킬 셈이니.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힘겨웠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서가 어렸을 때 약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돈을 빌리던 날들을. 의사는 안 돼. 다른 걸 배워. 장사를 하든 재봉을 하든 뭐든 괜찮아. 더 이상 엄마 걱정시키지 마.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모서리를 굳게 잡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지만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의대 동기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 몇 권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체격에 머리를 높이 묶고 눈빛은 영리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네가 퇴학당했다는 얘기 들었어. 수지는 민서 옆에 앉으며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하는 게 두렵지도 않아? 요즘 세상에 누가 남 구해준 걸 기억이나 한데 다시 생각해봐. 수지는 다른 직업으로 전향해 훨씬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동기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꿈 깨. 이 세상 누구도 은혜 갚지 않아.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이내 책상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등유 등불 아래에서 펼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쓰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의사라는 직업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그녀는 일어나 그 충고를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가 야시장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김 여사의 한숨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책상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 말 들어. 나중에 돈 없다고 엄마 원망하지 마. 말을 마친 그녀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등유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등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수많은 세월의 고난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펜을 쥐었지만 더 이상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야시장의 소음이 여전했고 음식 냄새가 풍겨왔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제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햇볕 아래서 노점을 하던 날들, 땀으로 바꾼 푼돈 하나하나를 그녀는 어머니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고 세상에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을 모두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멀어지는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이 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민서는 펜을 멈추고 멀어져가는 야시장의 소음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민서는 축제의 붉은 등불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안일로 인한 마음의 동요가 흩어지지 않는 옅은 연기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구시가 지는 작은 축제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에 붉은 등불이 높이 걸려 있었고 주황빛 불빛이 돌길 위로 쏟아져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순두부를 파는 아저씨들의 외침과 어우러졌고 시장 한 구석 빈대떡 부치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달아빠진 샌들을 신고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 여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돈 없다고 엄마 원망하지 마. 그날 밤 집구석에서 들려오던 야시장의 소음이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처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인파 속에 섞여 웃음소리가 마음속 고민을 씻어주길 바랐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풍선더미 주위에서 놀고 있는 작은 가게 옆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어릴 적 어머니가 망원시장에 데려가 따끈한 호떡을 사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아이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활짝 웃는 얼굴, 손에는 막 산 종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서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아이는 너무 빨리 달려가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인과 부딪혔습니다. 노인은 낡은 갈색 외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몸은 구부정했지만 침착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휘청거리더니 땅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몇몇은 멈춰서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러지? 한 상인이 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서 속삭였습니다. 민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인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의 손은 잠시 떨렸습니다. 아마도 의대에서 배웠던 고혈압 때문일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다급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고통에 눈을 감은 채 가슴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노인 옆에 떨어진 낡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그의 목에 단단히 둘러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홍 교수가 혈압이 불안정할 때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실습했던 것처럼 그의 가슴을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게 눌렀고
그의 호흡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입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 애가 뭘 하는 거야? 뭘 안다고 감히 사람을 만져? 하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노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야시장의 소음과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모두 잊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노인의 숨소리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민서가 박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민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그가 아직 위기를 완전히 넘기지 못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근처 나무 밑동에 기대어 앉혔고 여전히 그의 목에 두른 손수건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가 힘든 나날 동안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의료 봉사를 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아가씨처럼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헌신을 그는 단 몇 분 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웅성거림도 잦아들었지만 노인과 부딪혔던 민준이는 여전히 거기에 서서 동그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맑은 목소리로 시장 한 구석에 울려 퍼지도록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누나 누구예요?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순진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일까? 왜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까? 야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무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어두운 날들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민준이가 할아버지, 이 누나 누구예요? 라고 외치자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축제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며 활기찬 분위기를 깨뜨렸고 나무 밑에 조용히 서 있던 민서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구시가지의 작은 축제 한 구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붉은 등불은 여전히 높이 걸려 있었지만 주황빛 불빛은 이제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묻혀 돌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곰탕 냄새가 축제 주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뒤섞였습니다. 민서는 거기에 서서 막 응급처치를 한 노인의 목에 두른 손수건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장난꾸러기 민준이는 그녀 옆에 서서 동그란 눈을 뜬 채 할아버지? 이 누나 누구예요? 라고 외친 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고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저 애 정말 대담하네. 시장 한복판에서 감히 저런 짓을 하다니. 민서는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노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 후 키가 크고 강인해 보이는 한 남자가 축제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 박 회장의 큰아들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구했습니까? 그는 낮지만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박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나무 밑동에 기대어 앉히고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제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년 의료계의 선조들을 기리는 제사에도 참여하셨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버지를 다시 뵙지 못했을 겁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대 시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기술이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근처 곰탕집 아저씨가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정말 대담하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을 구하다니 뭘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모해.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작아 보이는데 누가 알았겠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군중은 이제 조금씩 흩어졌고 구급차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 박 회장을 차에 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멀리 걸어갔습니다. 그저 집에 가서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름을 기억하려는 듯 눈빛이 빛났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찾아가겠소. 그의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약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했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의미심장했으며 그녀가 아직 짐작할 수 없는 계획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료봉사를 했고 사람을 구했으며 이제 야시장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큰 계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서는 그를 바라보며 의학을 공부하던 날들, 세상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군중과 수군거림을 피해서. 구급차가 박 회장을 싣고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축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위기를 넘긴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며 대담한 아가씨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곰탕집을 지나갔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에 배가 고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박태준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차 준비해. 민서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축제의 소음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더 큰 무언가에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에. 민서는 박태준이 누군가에게 차 준비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작은 개천 옆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민서는 깜짝 놀라 작은 집 현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른 햇살이 막 떠올라 작은 개천 옆길가에 옅은 황금빛을 뿌렸습니다. 작은 개천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골목 옆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와 어우러져 보기 드문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민서는 집 현관에 서서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어젯밤 떨어진 마른 잎사귀 몇 개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축제에서 있었던 일이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구한 마른 노인이 감사를 속삭였고 마지막에 들려온 박태준의 차 준비해라는 말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와 이 작은 집에서의 그녀의 삶은 원래 그런 큰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끝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구급차처럼 시끄럽지 않고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속삭이는 듯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열대의 자동차 행렬이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차들은 영화에서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개천 옆에 흙먼지 날리는 길에 차들은 그녀의 집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깔끔하게 줄을 지어 서자 이른 햇살이 검은 차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낡은 나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속삭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누구 차인데 저렇게 많아? 골목에 무슨 큰 손님이 왔나? 민서는 빗자루 자루를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솟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차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내렸습니다. 어젯밤 축제에서 그녀가 구한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외투를 입고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고 경험 많은 사람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들 박태준이 따라 내렸습니다. 강인한 얼굴은 축제에서처럼 진심 어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잊을 수 없는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민서의 어머니 김 여사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행렬과 낯선 노인을 보고 그녀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애를 찾아온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서야? 그녀는 딸의 옷소매를 잡고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어머니 못지않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다가와 지팡이로 땅바닥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어젯밤 축제에서 바로 이 아가씨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은 듯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골록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아, 그 박 회장님이구나. 옛날에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셨지. 민선애는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런 부자와 엮인 거지? 민선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는 박 회장의 말을 듣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애가 뭘 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박 회장은 민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아가씨에게 큰 일을 부탁하러 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민서 씨,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큰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의료 봉사를 했고 많은 사람을 구해며 이제 막 퇴학당한 가난한 아가씨에게 큰일을 부탁한다고? 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서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몇몇은 중얼거렸습니다. 민선애는 저렇게 가난한데 왜 저분이 저 애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민선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림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그녀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그녀에게서 보는 듯 했습니다. 이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10대의 자동차 그림자를 땅 위에 더욱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그 차들은 박 회장의 옛 동료, 그가 현직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회사차였습니다. 오늘 그의 부탁을 받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박 회장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아가씨,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말은 시원한 바람처럼 민서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며 놀라움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의사의 꿈을 막 잃은 아가씨가 이제 그녀가 꿈꾸던 것처럼 사람을 구했던 전직 간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혼란스러워졌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고 작은 개천의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렀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곧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 작은 방 안, 김 여사가 막 가져온 찻잔에서 구수한 차 냄새가 풍겨나와 좁은 공간을 보기 드문 평온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정오, 골목 밖 햇살은 10대의 자동차가 조용히 개천 옆 길가를 떠날 때처럼 더 이상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제 완전히 멎었고 작은 골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위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근처 개천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집 안에 서서 오늘 아침의 일로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이 여기까지 찾아와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무언의 질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아침 내내 속삭였고 김 여사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서는 그저 조용히 현관을 다시 쓸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온화한 눈빛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부엌에서 막 차를 끓여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이 노인이 딸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엿듣고 싶은 듯 조용히 문 뒤에 섰습니다. 박 회장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낮은 기와 지붕, 비에 얼룩진 벽, 벽에 비스듬히 걸린 낡은 사진 몇 장.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여기 온 것은 단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내게는 오랜 꿈이 있는데 이제 아가씨에게 그 꿈을 실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소.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음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꿈이기에 그가 자신처럼 가난한 아가씨를 찾아왔을까? 박 회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시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소. 나는 항상 무료 진료소를 열어 주민들이 아플 때 기댈 곳을 마련해주고 싶었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았지. 그는 잠시 멈추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한 믿음으로 빛났습니다. 어젯밤 축제에서 아가씨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구했소. 나는 생각했소. 만약 누군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아가씨라고.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막 퇴학당했는데 어떻게 진료소를 관리할 힘이 있겠어요? 그녀는 구겨진 통지서, 수업 시간에 했던 홍 교수의 말, 그리고 어머니의 분노에 찬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난한 아가씨였고 의사의 꿈마저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화롯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짓던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믿소. 왜냐하면 아가씨는 내가 젊었을 때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이요. 나도 위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때로는 규칙을 어길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망설였소.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소. 시장 한복판에서 아무 계산 없이 나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지.
그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르구려. 아가씨에게는 내가 평생 바라던 그 마음이 있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모서리를 굳게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해내지 못해서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요. 그녀는 김 여사가 햇볕 아래서 노점을 하던 날들, 그녀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 힘들게 번 푼돈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마음 때문에 또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낡은 찻잔에서 차가 식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다른 찻잔을 들고 있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애를 꿰지 마세요. 그녀는 찻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애가 막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이제 와서 큰일을 하라고요? 뭘로 하라고요? 우리 모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엉뚱한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딸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고는 박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화내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가씨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그녀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갔고 작은 방 안에는 답답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 무료 진료소를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지만 막 퇴학당한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던 날들, 진료소에서 실습하던 순간들, 그리고 축제 한복판에서 박 회장을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벽 한쪽에 걸린 낡은 흰 가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가씨, 기다리겠소. 그는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 중에 차 향기만 남겨두고 민서는 거기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았고 자신도 확신이 없었지만 박 회장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싹 틔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보고는 박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김마장, 길가의 나무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자전거 벨소리가 박 회장이 집에 다녀간 이후로 그녀를 짓누르던 깊은 생각에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은 이상하게도 선선했습니다. 김마장,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은 가을의 숨결을 조금 실어왔습니다. 짙은 녹색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몇몇 자전거 배달원들이 여유롭게 지나가는 작은 길 위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자전거 바퀴 소리와 근처 어디선가 들려오는 빵 파는 아가씨의 낭낭한 외침이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아빠진 샌들이 길바닥에 가볍게 닿았고 손에는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신 도시락이 든 작은 천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박 회장이 초라한 집안에 앉아 무료 진료소를 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실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부터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씨앗을 심었지만 동시에 밤새도록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막 퇴학당했는데 어떻게 그럴 힘이 있겠어요?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과 뒤섞였습니다.
우리 애를 꿰지 마세요. 민서는 큰 나무 옆에 멈춰서서 거친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댔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온화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믿소. 왜냐하면 아가씨는 내가 젊었을 때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이요. 그 말은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와 마음을 잠시 가볍게 했지만 이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김 여사는 수년간 노점을 하며 그녀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보답할 것도 없는데 자신조차 해낼 수 있을지 모르는 큰 일에 뛰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천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흰쌀밥과 어머니가 아침에 만들어주신 나물 반찬은 이미 식었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모퉁이에서 마른 체격의 한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누덕누덕 끼운 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흐릿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밥 좀 나눠줄 수 있겠소?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어머니도 이웃집에 밥을 얻으러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단지 그녀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도시락을 열어 대나무 젓가락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길가에 앉았습니다. 마른 손으로 천천히 밥을 한 숟갈씩 떠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소. 민서는 옆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째 앓고 있는데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았소. 다행히 아가씨를 만났구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의대에서 배운 교훈들, 사람들을 구했던 실습 경험들이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상기시키듯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착한 일 하고 있네. 민서는 고개를 돌려 동기인 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근처 식당에서 막 사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영리했지만 비꼬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서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너처럼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은 아무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마.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남 구해준 걸 기억이나 한대?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누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넌 여전하구나. 변하지 않아. 그 할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큰일을 부탁했다며? 받아들일 거야?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했고 마음속으로 박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믿어야 할까?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도시락을 내려놓고는 민서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옷을 털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착한 사람으로 살아봐. 어떻게 고생하는지 보자. 말을 마친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고 민서는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자전거 벨소리는 여전히 울렸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제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 가난한 할머니, 축제의 박 회장,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박 회장의 말, 그가 이야기했던 무료 진료소의 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던 날들, 세상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김 여사의 분노에 찬 눈빛을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민서는 일어나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결정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민서는 속삭였습니다. 결정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민서의 작은 집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그녀를 며칠간 짓누르던 무거운 고민에서 끌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망원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낡은 기와지붕 위를 희미하게 덮었습니다. 마당 옆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가 시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네 사람들의 느린 발걸음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민서는 작은 마당 앞에 서서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어젯밤 떨어진 마른 잎사귀 몇 개를 쓸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어제 오후 김마장 길가의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에 얼매어 있었습니다. 밥을 구걸하던 가난한 할머니를 만나고 수진의 비꼬는 말을 들은 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결정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녀의 결심은 이제 작은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올랐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모습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나 박 회장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김 여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서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집마당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박태준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강인한 모습, 고단한 얼굴에는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를 입고 손에는 낡은 모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보고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 씨, 아버지 대신 왔습니다. 아버지는 민서 씨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서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잠시 두근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며칠 전 그녀의 집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실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은 온화했지만 무게가 있어 며칠 내내 그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박태준은 다가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민서 씨를 더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아버지를 구한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굳게 잡았습니다.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했습니다. 김마장 길가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도시락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던 모습. 의료봉사를 했던 박 회장이 야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잡고 감사를 속삭이던 모습. 그들은 그녀가 필요했고 누군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그녀에게서 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확신에 찼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태준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빛나며 고단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민서 씨가 동의하면 모든 것을 바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어머니의 분노에 찬 눈빛을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집안에서 대화 소리를 듣고 있던 김 여사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방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잠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문턱에 조용히 서서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노점을 하며 민서를 키우고 공부시켰습니다. 이제 딸이 막 의사의 꿈을 이뤘는데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큰 일에 뛰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박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가씨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딸이 다시 고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박태준과 함께 거기에 남겨졌습니다. 박태준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민서 씨, 준비하세요. 큰일이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참새 소리마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박태준은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을 털어놓듯 계속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진료소 부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민서 씨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니. 무료 진료소를 위한 땅. 그 꿈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옅은 안개 속에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습니다. 박태준의 자전거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민서는 거기에 서서 작은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부터 자신의 인생이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민서는 마당으로 나가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가벼웠지만 도전으로 가득했다. 집 근처 공터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짧은 꿈에서 그녀를 깨워 낯설면서도 익숙한 현실로 불러냈다. 그날 정오, 서울 외곽은 부드러운 햇살 아래 온화했다. 여름날의 강렬함은 사라지고 바람은 시원함을 실어와 길가의 나뭇가지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시원한 그늘이 민서의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공터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낡은 나무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고 주민들이 웃으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규칙적이지만 그녀를 깨울 만큼 강하게 울려 퍼졌다. 민서는 눈을 떴다. 마음이 잠시 멍해졌다. 어제 아침 박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준비하세요. 큰 일이 시작됩니다. 박 회장이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해둔 그 큰 일이 이제 그녀의 눈앞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민서는 일어나 작은 마당으로 나갔다. 시선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다. 골목 끝에서 박태준이 나타났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김이 나는 떡이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강인한 모습은 여전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크게 웃었다. 민서 씨, 저와 잠시 가시죠. 아버지가 땅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설레었다. 그녀는 박태준을 따라 흙먼지 날리는 길을 지나 외곽에 위치한 공터로 갔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황량한 공터가 아니었다. 몇몇 인부들이 나무 골조를 세우고 있었고 망치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 땅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고 자연스러운 벽처럼 푸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작은 진료소를 짓기에 충분했다. 박태준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서 씨 골목과 가까워서 주민들이 오기 쉽게요. 이제 민서 씨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민서는 조용히 서서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는 나무 골조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박태주는 떡바구니를 그녀에게 건네며 웃었다. 드세요. 근처 시장에서 사왔는데 따뜻해요. 그녀는 바구니를 열었다. 고소한 떡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근처 나무 밑동에 앉아 한 조각씩 천천히 먹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김여사를 떠올렸다. 주말마다 그녀에게 떡을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속삭임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한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손에 든 배추 다발을 들고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저 가난한 애가 큰일을 하겠다고? 진짜일까? 자기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믿겠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작아 보이는데 진료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떡을 든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수근거림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옆에 서 있던 박태주는 모든 것을 듣고 살짝 웃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말하지만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무언가를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제가 잘 해내지 못해서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요.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던 날들을 떠올렸다. 책으로만 실습하는 것에 익숙했고 진료소를 세우는 것 같은 큰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박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민서 씨를 선택한 것은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저와 아버지가 도울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그녀를 안심시키기도 전에 익숙한 모습이 공터 끝에서 다가왔다. 박 회장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갈색 외투를 입은 그는 정오의 햇살 아래 나타났다. 온화한 눈빛은 여전했다. 박 회장은 다가와 민서 앞에 서서 망치 소리 사이로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태준이에게 들었소. 동의했다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가씨가 하는 대로 하시오. 나는 나 자신보다 아가씨를 더 믿소.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른 손이었지만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믿음을 전해주는 듯 강한 힘이 있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인한 압박감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 회장은 의료 봉사를 했고 많은 사람을 구했으며 이제 막 의사의 꿈을 잃은 아가씨에게 믿음을 걸었다. 그녀는 서서 세워지고 있는 나무 골조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뒤섞였다. 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서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누가 쟤를 도와주겠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움찔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바라보고는 박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정오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나무 골조의 그림자를 땅 위에 선명하게 그렸다. 민서는 식어버린 떡을 들고 있었다.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박 회장은 그녀를 믿었고 박태준도 그녀를 믿었지만 그녀 자신은 아직 감히 자신을 믿지 못했다. 이 큰 책임은 그녀가 의학 공부와 어머니를 돕는 것밖에 몰랐던 시절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그녀는 김마장 길가에 가난한 할머니와 축제에서 쓰러졌던 박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글은 기댈 곳이 필요했고 그녀가 그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망치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다.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강하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골목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박 회장은 거기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자신감과 압박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군중 속 한 사람이 속삭였다. 하지만 누가 저 애를 도와주겠어? 익숙한 모습이 공사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자 민서는 놀라 입에 있던 따뜻한 떡을 씹는 것을 멈췄다.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진료소 공사 현장은 부드러운 햇살 아래 활기를 띠었다.
새로 얹은 기와지붕 위로 보는 바람은 시원함과 함께 근처 노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실어왔다.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인부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민서는 공터 옆 나무 아래에 앉아 며칠 전 박태준이 가져다준 떡을 손에 들고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에 얽매여 있었다. 하지만 누가 저 애를 도와주겠어? 그 말은 큰 질문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박 회장이 그녀의 작은 손에 믿음을 걸고 이 진료소를 세우도록 했을 때부터 그녀는 떡을 한 입씩 먹었다. 고소한 팥소가 든 떡은 어머니 김 여사가 만들어주던 떡을 떠올리게 했지만 마음은 이제 지역사회와 자신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으로 무거웠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모습이 공사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에서 걸어왔다. 의대 동기인 수진이 나타났다. 낡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마른 체격, 머리를 높이 묶어 드러난 얼굴은 영리했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났다. 민서는 씹는 것을 멈추고 눈이 동그래져 수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김마장 길가에서 그녀를 비꼬며 사람을 돕는 것이 순진하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온 걸까? 수진은 다가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드물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어, 민서야. 내가 널 도울게. 네가 1학년 때 내 등록금 빌려줬었잖아.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그녀는 의대 시절 수진이 돈이 부족했을 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몰래 빌려줬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수진은 그저 웃으며 나중에 갚을게 라고 말했지만 그 후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수진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비꼬는 기색이 없었고 대신 약간의 후회가 묻어났다. 민서는 떡을 내려놓고 망설이며 말했다. 정말이야? 난 네가 이 일을 지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수진은 그녀 옆에 앉았다. 새로 얹은 기와지붕 위로 보는 바람에 지붕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난 네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기만 하니까. 하지만 오늘 지나가다가 이 공사장을 봤어. 네가 여기에 혼자 앉아있는 걸 보고 네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문득 기억났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좀 도와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세워지고 있는 나무 골조로 다가갔다.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했고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활기찼다. 여기는 진찰대를 놓고 저기는 약을 나눠주는 곳으로 하자. 어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 큰 꿈을 꾸는 외로운 나날 속에서 동반자를 찾은 것 같았다. 잠시 후 익숙한 자전거 소리가 골목에서 들려왔다. 박태준이 나타났다. 자전거에는 낡은 의료기구들이 가득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싣고 있었다. 낡은 청진기 몇 개, 주사기 상자, 박 회장이 의료봉사를 하던 시절에 낡은 약병 몇 개. 그는 크게 웃으며 공사장 한가운데서 외쳤다.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민서와 수지는 다가가 박태준과 함께 나무 상자를 열었다. 낡은 기구들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박 회장도 지팡이를 짚고 흙길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두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온화한 윤빛이 빛났다. 봤지 아가씨, 내가 말했잖아. 넌 혼자가 아니라고.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수진을 보고 박태준과 박 회장을 보았다. 마치 힘든 나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공사장의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다. 수진이 민서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난 네 선행을 질투했었어. 이제는 아니야. 네가 이걸 해내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러워.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수진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실용적이고 그녀를 순진하다고 비꼬던 친구가 이제 여기에 서서 낡은 기구들을 들고 그녀와 함께 진료소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크게 웃었다. 두 분이 이러니 아버지가 잘못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수년간의 꿈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듯한 믿음으로 빛났다.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 노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어릴 적 어머니가 떡을 싸주시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박 회장이 집에 왔을 때 김 여사의 분노에 찬 눈빛을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그녀는 수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엄마가 이해해 주실까?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새로 얹은 기와지붕 위로 불며 고소한 냄새를 실어와 공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다. 민서는 거기에 서 있었다. 마음은 이제 기쁨과 걱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변했고 박태준과 박 회장은 지지했지만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여전히 답이 없는 큰 질문이었다. 인부들의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질문은 허공에 매달린 채 언젠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서는 수진에게 물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엄마가 이해해 주실까? 작은 부엌 구석에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가 수진과 함께 몰두하던 진로소 설계도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그날 저녁 민서의 작은 집은 벽 한쪽에 걸린 등유등불에 희미한 빛에 잠겨 있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서울 밤의 차가움을 조금 실어와 등불의 불꽃을 흔들었다. 부엌 구석에서는 어머니 김 여사가 막 끓인 생선조림 냄새가 풍겨나와 타오르는 숯불 소리와 뒤섞였다. 민서는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고 오늘 오후 공사장에서 수진과 의논했던 진료소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수진은 옆에 앉아 설계도를 가리키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진찰대를 놓고 저기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어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텅 비었던 땅에 나무 골조가 세워지고 박 회장의 꿈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생각하자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오늘 오후 수진에게 던졌던 질문,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엄마가 이해해 주실까?는 여전히 답이 없는 무거운 짐처럼 마음속을 맴돌았다. 부엌 구석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려왔다. 민서의 생각의 흐름을 끊기에 충분히 강한 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손에는 낡은 앞치마를 닫고 있었고 등유등불 아래 김 여사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다. 그녀는 막 생선조림을 마치고 두 아가씨에게 저녁을 차려주려 했지만 책상 위에 설계도와 수진이 진료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눈빛이 멈칫했다. 그녀는 생선조림 냄비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고소한 간장 냄새가 풍겨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니? 또 진료소 얘기야? 민서는 깜짝 놀라 연필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 수진이랑 주민들이 진찰받을 곳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맞은편 나무 의자에 앉아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하고 싶으면 돈은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자꾸 큰일에 뛰어드니?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서 떨리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보았다. 김 여사가 햇볕 아래서 노점을 하던 날들, 그녀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 땅으로 바꾼 푼돈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보답할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김마장 길가에서 밥을 구걸하던 할머니를 만났고 축제에서 쓰러진 박 회장님을 봤어요. 그들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이내 등을 돌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런 헛된 일 때문에. 너는 막 학교를 그만뒀는데 이제 또 이런 일에 뛰어들다니 엄마를 더 고생시킬 셈이니? 그녀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부엌 구석을 스쳐 지나가며 등요 등불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수지는 조용히 민서와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집에 왔을 때 김 여사가 분노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 수진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민서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박 회장님이 돈은 다 책임지신대요. 저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빼고 일어나 부엌 구석으로 등을 돌렸다.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아직 뜨거운 생선조림 냄비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돌아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증명해 보이면 엄마가 믿을게. 내가 막지는 않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엄마를 다시 잃게 하지 마. 그녀의 말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큰 도전처럼 들려왔고 민서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갔고 책상 위에는 생선조림 냄비만 남겨졌다. 간장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퍼져 있었지만 공간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민서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설계도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엉킨 실타래 같았다. 어머니는 막지 않았지만 마치 그녀가 이 큰 일을 해낼 힘이 있는지 시험하려는 듯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던 날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눈앞에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아직 넘어야 할 벽이었다. 수지는 일어나 민서의 손을 잡았다. 작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 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널 도울게. 민서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이내 어머니의 말과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을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어머니는 나를 시험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부엌 구석은 침묵에 잠겼고 등유 등불 소리와 간장 냄새만 남아있었다. 수지는 민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서가 친구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음으로 빛났다. 민서는 책상 위에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진료소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허공에 매달린 큰 질문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이해하고 믿어줄까? 그녀 자신도 앞길에 대해 불안한데.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랑 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진의 말은 중간에 끊겼지만 민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만약 이 도전을 넘지 못한다면 그녀의 꿈은 영원히 책상 위에 설계도로만 남을 것이다. 수진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엄마랑 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집 근처 낡은 곰탕집 구석에서 민서는 달아빠진 흰 가운을 조용히 꿰매고 있었다. 어젯밤 어머니가 했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맑았다. 이른 햇살이 막 떠올라 집 근처 낡은 곰탕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에 옅은 황금빛을 뿌렸다. 가게는 길가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고 낮은 기와지붕과 벽에 바싹 붙여놓은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숯불 위 솥에서 풍겨오는 곰탕 냄새가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주인의 낭낭한 목소리가 멀리서 손님을 불렀다. 곰탕 나왔습니다. 뜨끈뜨끈한 곰탕이요. 민서는 가게 구석에 앉아 바늘을 들고 달아빠진 흰 가운을 수선하고 있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낡은 옷감에 실을 꿰매는 동안 어젯밤 어머니 김 여사가 증명해 보이면 엄마가 믿을게 라고 조건을 내걸었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수진이 부엌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 엄마랑 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어머니를 찾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등을 떠밀었다. 김 여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손님들의 그릇을 재빨리 닦고 있었다. 가게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노점을 하며 곰탕집 일을 돕고 있었다. 마른 손에는 어젯밤 장사했던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뭉클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 푼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보답할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지지하지 않는 진료소 일에 뛰어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수선이 끝난 흰 가운을 손에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해야 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또 진료소 얘기니? 내가 말했잖아. 돈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작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너는 네 아빠를 너무 닮았어. 그 사람도 큰 꿈 때문에 집을 나갔지. 민서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몇 번의 어렴풋한 이야기 속에서만 아버지를 들었을 뿐이었다.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네 아빠도 옛날에 큰일을 하겠다고 꿈꿨어. 멀리 가서 의술을 펼쳐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지. 나는 혼자 널 키웠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나는 네가 그 사람처럼 그런 헛된 일 때문에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 그녀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가게 구석을 스쳐 지나가며 숯불의 불꽃을 흔들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그 잃어버린 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몰랐다. 수년간 김 여사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숨겨왔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흰 가운을 꽉 잡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손에 가운을 쥐어주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엄마, 제가 이 가운을 엄마를 위해 수선했어요. 제가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라고요. 저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김 여사는 낡은 흰 가운을 바라보았다. 꼼꼼하게 꿰매진 흰 옷감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서는 다가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작은 목소리로. 제가 진료소를 하지만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딸을 껴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흰 가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네가 한 약속은 기억해. 엄마를 다시 잃게 하지 마. 그녀의 말은 마지못한 동의였지만 동시에 굳게 닫혔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기도 했다. 힘든 나날 속에서 민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곰탕집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솥에서 끓는 국물 소리와 곰탕 냄새만 가득했다. 민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음이 큰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김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네 아빠가 떠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바랐어.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이제 네가 이 일을 하니 나는 네가 고생할까 봐 두려울 뿐이야.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의 두려움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눈빛에 새로운 믿음이 솟아올랐다. 어머니는 걱정하면서도 동의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증명할 첫걸음이었다. 김 여사는 일어나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고 민서는 책상 위의 흰 가운과 함께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진료소를 받아들일지 걱정했다. 주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들려왔고 고소한 곰탕 냉새가 가게 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흰 가운을 들고 옷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음은 이제 기쁨과 걱정으로 뒤섞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고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그녀는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곁에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 구석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정말 잘 해내서 어머니가 믿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민서는 미소 지었지만 사람들이 진료소를 받아들일지 걱정했다. 의료계의 선조들을 기리는 제사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며 새로 생긴 진료소 주위에 모인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그날 정오 서울 외곽은 황금빛 햇살 아래 눈부셨다. 새로 얹은 진료소의 붉은 기와지붕 위로 비치는 빛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안에서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가 공터를 둘러싼 푸른 나무들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과 뒤섞였다. 민서는 진료소 문 앞에 서서 막 수선한 낡은 흰 가운을 고쳐 입었다.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제 아침 그녀는 낡은 곰탕집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들이 진료소를 받아들일까? 이제 개원일이 다가왔고 그 걱정은 눈앞에서 시험받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일어 민서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박 회장이 진료소 안에서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갈색 외투를 입었지만 모습에서는 여전히 경험 많은 사람의 침착함이 느껴졌다. 문 앞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과일 몇 접시와 맑은 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가 아침부터 준비한 개원식 고사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낮고 엄숙한 충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진료소를 개원하며 의료의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민서 아가씨가 그 뜻을 이루도록 힘을 주소서. 주위 사람들은 몇몇은 손을 모으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가 이 아가씨가 바로 이 진료소를 관리할 박민서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마음은 나이보다 깊습니다. 라고 소개하자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속에는 몇몇의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저렇게 어린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호기심 어린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를 의대에서 퇴학시켰던 엄격한 홍 교수가 군중 끝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옅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새로 얹은 기와지붕의 진료소를 관찰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눈빛 속의 의심은 민서를 잠시 움찔하게 했다. 퇴학당하던 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 직업은 규칙을 어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 이제 그녀는 여기에 서서 진료소를 관리하고 있었다. 홍 교수는 과연 받아들일까? 박태주는 민서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 씨. 동네 사람들이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수진도 거기에 있었다. 손에는 기구 목록이 적힌 종이 뭉치를 들고 완성된 진료소를 보고 눈빛이 분났다. 축제에서 박 회장과 부딪혔던 장난꾸러기 민준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박태준이 아침부터 준비한 주먹밥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민서는 민준이와 함께 주위에 서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 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민준이는 주먹밥을 하나씩 나눠주며 활짝 웃었다. 민서 누나 정말 착해요. 다들 드세요. 동네 사람들은 주먹밥을 받았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저렇게 작아 보이는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님은 저 애를 믿지만 누가 알겠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다. 그녀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온화한 눈빛은 그 수군거림보다 그녀를 더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박태주는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진료소는 제 아버지의 수건입니다. 민서 씨는 해낼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옆에 있던 수진이 거들었다. 제가 보기에도 저 친구는 해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그때 마른 할머니 한 분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군중 속에서 나왔다. 그녀는 누더기 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흐릿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힘없는 목소리로 아가씨, 내가 며칠째 허리가 아픈데 진찰 좀 해줄 수 있겠소? 민서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가져온 기구 상자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내 할머니의 등에 부드럽게 대었다. 작은 목소리로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밖에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민서가 진찰을 시작하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지만 신중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아가씨. 이렇게 진찰받아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소.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몇몇의 눈빛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았다. 마치 그녀를 믿기 시작한 것처럼. 이것은 작지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첫 번째 믿음이었다. 박 회장은 거기에 서서 눈빛이 기쁨으로 빛났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수지는 박수를 치며 외쳤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하지만 이내 박태준이 민서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도전이 더 남았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움찔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여전히 주위에 서 있는 동네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홍 교수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시험하려는 듯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진료소는 개원했고 할머니는 그녀를 믿었지만 박태준이 언급한 도전은 무엇일까? 정오의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비치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와 의학을 공부하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이제 그 사명이 시작되었지만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박태준은 민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도전이 더 남았어요. 진료소 앞에서 의심의 속삭임이 차가운 바람처럼 불어와 민서는 조용한 오후의 친찰대에서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진료소는 보기 드문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붉은 기와지붕 위로 부는 차가운 바람은 늦가을의 쌀쌀함을 조금 실어와 골목 옆 나뭇가지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근처 분식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튀김 냄새가 숯불 위 팬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친근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진료소 안에 앉아 낡은 청진기를 들고 아침부터 온 한 할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음은 어제 개원식 이후로 여전히 들떠 있었다. 그 할머니는 그녀를 믿었지만 박태준이 떠나기 전에 속삭였던 말,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도전이 더 남았어요는 불길한 예감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작지만 날카롭게 그녀를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민설은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진료소 마당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었고 몇몇은 채소 다발을 들고 있었고 몇몇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 있었다. 키가 큰 중년 남성 한 명이 군중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무료 진료소는 사기야.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돈을 받는데.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민서라는 애는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진료소를 열 돈이 있겠어. 분명 뒤에 누가 있어서 돈벌이를 하는 걸 거야.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가워졌다. 개원식 날의 수근거림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말들은 더 커지고 날카로워져 그녀가 막 시작한 꿈을 짓밟으려는 듯했다. 진료소 안에서 그녀 옆에 있던 수지는 모든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들이세요? 민서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거지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아요. 나무 문을 수리하던 박태준도 망치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수건입니다. 누가 감히 사기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속삭임이 퍼져나갔고 몇몇은 진료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문 닫아, 저 애한테 속지 마. 민서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를 퇴학시켰던 홍 교수가 군중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옅은 보라색 한복이 발에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시선은 민서를 잠시 움찌르게 했다. 마치 그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험하려는 듯했다. 중년 남성은 다가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무료라고 말하지만 증명해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생각 마. 너처럼 어린애를 누가 믿겠어.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불어와 민서의 마음을 잠시 가라앉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굳건한 눈빛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진료소 안으로 들어가 수진이 막 끓인 뜨거운 물통에서 따뜻한 수건을 꺼내 마당 구석에 엄마와 함께 앉아있는 아픈 아이에게로 걸어갔다. 아이는 마르고 열 때문에 눈이 흐릿했다. 엄마는 채소 파는 아주머니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작은 목소리로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일해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들어와서 보세요.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아이의 심장박동을 확인하고는 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가 열이 좀 있네요. 제가 약을 드릴게요. 돈은 받지 않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잠시 밝아졌다. 민서는 일어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진찰대와 박태준이 가져온 낡은 약상자들을 가리켰다. 목소리가 확신에 찼다. 저에게는 마음밖에 없어요. 문을 닫고 싶으시면 닫으세요. 하지만 주민들을 고품스럽게 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와 작은 진료소를 둘러보았다. 낡은 기구들, 어제 민준이가 나눠주던 주먹밥이 아직 책상 위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속삭임이 점차 멎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중년 남성은 민서가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는 것을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등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다. 수지는 옆에서 크게 웃었다. 봤지? 민서는 해낼 수 있어. 박태준은 박수를 쳤다. 내가 말했잖아요. 민서 씨는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홍 교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여전히 더 지켜보고 싶은 듯 했다. 민서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약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 진료소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단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박 회장이 그녀에게 맡긴 꿈을 위해서. 하지만 중년 남성은 떠나기 전에 돌아보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낮은 목소리로 내가 지켜보겠어. 그의 말은 경고처럼 들려와 민서의 마음을 잠시 두근거리게 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근처 분식집에서 풍겨오는 튀김 냄새가 의심 속에서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거기에 서서 따뜻한 수건을 들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이제 결심과 걱정으로 뒤섞였다. 그녀는 이 도전을 넘었지만 어제 박태준의 말과 방금 그 남자의 말은 앞으로 더 많은 파도가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남자는 내가 지켜보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진료소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차가운 저녁 바람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민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그날 저녁 서울 외곽의 작은 진료소는 따뜻한 등유 등불빛으로 밝게 빛났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밤의 쌀쌀함을 조금 실어왔지만 안은 이상하게도 아늑했다. 김 여사가 막 끓인 차 향기가 방 한가운데 작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풍겨나와 아직 붉은 불씨가 남은 숯불 소리와 뒤섞였다. 민서는 거기에 서서 낡은 청진기를 들고 막 엄마와 함께 온 한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어제 그 남자의 말, 내가 지켜보겠어에 얽매여 있었다.
그 도전적인 말과 박태준이 전에 했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불어와 밤새도록 그녀를 걱정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무거운 나날을 쫓아내고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소박한 기쁨을 선사했다. 김 여사는 부엌 구석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막 끓인 차 쟁반을 들고 있었다. 마른 손에는 저녁 식사에서 남은 간장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민서를 바라보고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박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작은 목소리로. 어르신, 차 드세요. 따뜻하게 끓였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한 모금 마셨다. 온화한 눈빛이 진료소를 둘러보며 빛났다. 김 여사는 그 옆에 앉았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러고는 민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얘야. 네가 이렇게 해낼 줄은 몰랐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머니가 분노하며 그녀에게 증명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여기에 앉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작은 목소리로. 제가 엄마한테 약속했잖아요.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민서는 따뜻한 기쁨 속에서 거기에 서 있었다. 마당 밖에서 활기찬 발소리가 들려왔다. 축제에서 박 회장과 부딪혔던 장난꾸러기 민준이가 친구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아이는 누더기 갈색 옷을 입고 낡은 종이 등불을 들고 활짝 웃었다. 민서 누나, 저희 누나한테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다른 아이가 빛나는 노루로 덧붙였다. 누나가 제 열을 공짜로 치료해줬어요. 엄마가 감사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민서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밝아졌다. 그녀는 박태준이 남겨둔 바구니에서 주먹밥 몇 개를 꺼내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마당 주위에 서 있었고 몇몇은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어제처럼 의심스럽지 않고 부드러워졌다. 사기라고 속삭였던 한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애가 정말 해냈네. 내가 틀렸어. 한 자전거 타는 아저씨도 웃었다. 저렇게 작아 보이는데 누가 알았겠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친구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 회장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가씨는 내가 평생 꿈꾸은 일을 해냈소. 내가 의료 봉사를 할 때 나는 단지 주민들이 기댈 곳이 있기를 바랐소. 이제 아가씨가 해냈구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박 회장은 크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꿈이 현실이 된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으로 빛났다. 박태준은 막 마당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약병 몇 개를 들고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말했잖아요. 민서 씨는 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수지는 거기에 서서 기록 노트를 들고 웃었다. 나도 너를 따라가려면 노력해야겠어, 민서야. 민준이는 주위를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와 밖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진료소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모습이 정문으로 들어왔다. 어제 진료소를 사기라고 의심했던 중년 남성이었다. 이제 그는 거기에 있었고 고단한 얼굴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그는 주민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민서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낮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틀렸습니다. 어제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아가씨가 주민들을 정말로 치료하는 것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단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곳에 와주시면 저는 기쁠 뿐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려 나갔고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수진이 외쳤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박 회장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가장 큰 도전을 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믿음으로 빛났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모여들었고
몇몇은 채소 다발을, 몇몇은 밥 한 그릇을 가져와 진료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했다. 민서는 거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퍼져 있어 어머니가 분노했다가 자랑스러워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고 점차 신뢰하는 동네 사람들을 보았다. 마음이 소박한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녀는 의학 공부의 꿈을 이뤘지만 이제 어머니의 사랑과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박 회장의 꿈을 모두 얻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가 이내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하려는지 묻는 듯 웃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진료소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등유 등불빛이 모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박 회장을 받아보았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진료소 문을 통해 들어와 길고 긴 여정을 막마친 민서의 환한 미소를 비추었다. 그날 아침 서울 외곽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맑았다. 옅은 황금빛 햇살이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진료소의 깨끗한 흙바닥 위에 드리워졌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날의 숨결을 조금 실어왔고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찻잔에서 풍겨오는 차 향기와 뒤섞였다. 민서는 방 한가운데 서서 낡은 청진기를 들고 한 할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었다. 눈빛에는 소박한 기쁨이 빛났다.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 박 회장에게 했던 말,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에 얽매여 있었다. 퇴학당한 날부터 어머니가 분노했던 날들, 주민들이 의심했던 날들까지 그녀는 수많은 도전을 거쳐왔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졌다. 진료소는 이제 사람들로 붐볐고 웃음소리가 그녀의 긴 여정을 마감하는 부드러운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김 여사는 방 구석에 서서 진료소에 온 주민들에게 주먹밥을 재빨리 나눠주고 있었다. 고단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보기 드문 기쁨으로 밝게 빛났다. 그녀는 낡은 갈색 옷을 입고 허리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아침 식사에서 남은 간장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은 차를 가져와 작은 찻잔에 담아 책상 위에 놓았다. 조용한 감사 인사처럼. 한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크게 웃었다. 민서 아가씨가 정말 해냈네. 우리 애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차 가져왔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녀를 믿고 낡은 곰탕집에서 했던 약속을 증명해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다. 그녀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작은 목소리로.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김 여사는 웃으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잠긴 목소리로. 그래, 엄마는 알아.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마당 밖에서 박태준이 들어왔다. 손에는 새로 새긴 나무 간판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박 회장이 따라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나무 지팡이로 굳건했다. 박 회장은 크게 웃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민서 아가씨 이것 좀 보시오. 태준이랑 내가 아가씨를 위해 간판을 만들었어. 박태준은 간판을 들어 올렸다. 민서 진료소라는 글자가 나무에 깊이 새겨져 붉은 칠이 되어 이른 햇살 아래 눈에 띄었다. 동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서를 의심했던 홍 교수도 군중 끝에서 나타났다. 옅은 보라색 한복이 발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부드러워져 그녀가 한 일을 인정하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간판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질 줄은 몰랐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의 흔적처럼 수지는 옆에 서서 기록 노트를 들고 크게 웃었다. 넌 정말 내가 평생 배워야 할 사람이야, 민서야. 진료소는 이제 더 붐볐다. 주민들은 채소 다발과 밥 한 그릇을 가져왔고 몇몇은 차를 가져와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장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개원식 날 민서에게 진찰받았던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는 이 동네의 작은 은인이요. 정말 고맙소.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단지 주민들이 건강하시면 저는 기쁠 뿐이에요. 박수 소리가 다시 파도처럼 울려 퍼졌고 민준이와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장난꾸러기 민준이는 이제 주먹밥 바구니를 들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외쳤다. 민서 누나가 최고야. 동네 사람들은 주위에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빛났다. 진료소 문을 닫으라고 요구했던 남성도 거기에 서서 말없이 사과하고 싶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민서에게 다가갔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아가씨는 내가 평생 꿈꿔온 일을 해냈어. 주민들이 기댈 곳이 생겼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박태주는 크게 웃었다. 민서 씨, 이제 주민들이 아가씨를 은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수지는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너를 따라가려면 노력해야겠어, 민서야. 홍 교수는 다가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구나.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인정하다니. 동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고 박수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그녀를 동네의 작은 은인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소박한 선행에 감사했다. 민서는 거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주먹밥을 나눠주고 박 회장이 미소 짓고 수진과 박태준이 옆에 서 있고 민준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큰 기쁨으로 밝아졌다. 차향기가 풍겨와 어머니가 분노했던 날들, 주민들이 의심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신뢰로 변했다. 그녀는 의학 공부의 꿈을 이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박 회장의 꿈을 모두 얻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멀리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작은 선행이라도 그녀는 그것이 한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곳에도 이런 기댈 곳이 생기도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민서는 멀리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민서의 이야기는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지만 선행은 언제나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아가씨로부터 민서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무언가를 잇는 것이 온 세상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당신이 감히 베풀기만 한다면 삶은 당신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 철학자가 말했듯이 행복은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오늘 당신이 일어나 좋은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선행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와 함께 더 아름다운 것들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하네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